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30대 후반의 한 남자입니다. 아직 그렇게 많은 삶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태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던 저는 그저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을 딱 느끼며 오늘 이곳에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 채널을 추천해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도 전하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였다고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장난감 가게에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을 괴롭히는 말썽꾸러기 아이로 통했다고 하죠. 엄마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답니다. 아이고, 엄마는 무슨 이때 남의 자식 데려온 줄 알았다 이놈아. 네 형도 네 동생도 아무도 안 그러는데 너만 혼자 그렇게 말썽을 피우니. 혹시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했다니까? 아이,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예요? 그만, 제발, 그만요. 우리 아들 삐졌어요? 말썽꾸러기 아들이 삐지기까지 해요? 엄마의 장난에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긴 해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장난이 심했던 것 같은데 머리끈 빼기는 물론이고 가지고 놀고 있던 인형들을 들고 복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활개쳤던 기억도 나네요. 그럼 엄마는 유치원에 오셔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셨고 장난을 심하게 쳤던 상대방의 엄마와도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장난이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그런 장난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사춘기가 늦게 와서 덩치도 작고 목소리도 변성기가 안 와서 작다는 놀림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런 스트레스를 다른 아이들에게 풀면서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잘 지탱해 나가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와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아이인데 이상하게 그 친구와는 속 이야기까지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나이에 비해 의젓하고 성숙했던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는 키가 저보다 10cm나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올려다 봤고 같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누나, 이모라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친구는 제가 장난기가 심한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그 친구에게만큼은 장난을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냈던 것을 알게 된 엄마는 학교 앞에서 그 친구를 보게 됐고 함께 떡볶이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면서 친분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중학교에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됐지만 그 친구와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됐고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게 되면서 키가 훌쩍 자라 제가 어느덧 그 친구보다 15cm나 더 커지게 됐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키가 커진 거야? 꼬맹이였는데? 뭐? 야,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늦게 크는 거야. 너는 6학년 때 키가 아직 어떻게 그대로냐?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낼 때도 자주 함께 했고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며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심한 장난기도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서서히 철이 들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형은 모범생으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저도 거기에 비슷하게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저도 형만큼은 안 돼도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대학교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MT도 가고 다른 학교 여자들과 미팅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민지와도 여전히 친하게 지냈죠. 저희 학교 축제가 있던 날 친구 민지가 놀러 오게 됐고 제 주변 선배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선배 한 명이 민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지에 대해 친구 그 이상의 아무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민지는 이런 저를 보고 이상하게 삐진 것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네 선배랑 사귀었으면 좋겠냐? 어? 진짜 그런 거야? 잘 되면 좋지 뭐. 그 선배 집안도 괜찮고 돈도 잘 써. 성격도 좋다고 소문났고. 나름 킹카라니까. 잘해봐. 뭐? 알았다, 알았어. 내가 꼭 잘해서 그 선배랑 사귀어야지. 알았다. 너 근데 왜 그래? 좀 이상하다. 야, 혹시 뭐 삐졌어? 나한테 화난 거 있냐고. 친구 민지는 내심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와 소개팅이 잘 돼서 사귀게 된 후 민지가 제게 고백하게 돼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막상 그런 고백을 듣고 나니 왠지 민지가 좋아 보이고 아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질투 같은 감정도 느끼게 됐고요. 하지만 이미 제가 소개팅을 시켜준 이후라 어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 저도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해가 바뀌어 학교에 후배가 들어오게 됐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을 한 귀여운 여자였죠. 민지를 잃은 허전함 같은 감정을 갖고 있던 찰나였는지라 후배의 고백에 바로 사귀게 됐고 저희는 꽤 오랜 기간 친구처럼 연인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후배와 헤어지게 됐고 제대를 한 후 복학하면서부터는 곧바로 입사 준비에 돌입했어요. 모든 것이 저보다 뛰어났던 형은 항상 제게 말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졸업 전에 모든 것을 일어나야 한다. 알겠지? 취업도 그래야 쉬운 거야.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여자는 나중에 좋은 회사 취직하면 더 많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알았냐? 형의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입사 준비에 열중을 다했고 드디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는 한 선배를 만나게 돼요. 제 사수로 만나게 된 3살 위의 선배였는데 뭔가 불만이 가득한 스타일이었죠.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있는 일도 많았고 일을 가르쳐 줄 때 제게 심한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거 웬만한 머리로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학교는 다니긴 한 거냐? 맨날 술만 처먹고 놀러만 다닌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말고 일을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알았냐? 선배의 꾸중에 한껏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우연히 회식 자리에 다른 선배 옆에 앉게 된 저는 제 사수인 그 선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야근도 자주 하고 수당을 챙기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이전에 동거를 했던 여자와 얼마 전 헤어져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이 2가지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 표정도 안 좋고 주변의 사람도 불편하게 한다면서 제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사수 선배가 안타깝기도 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는 저보다도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맨날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어도 부모님의 안정적인 후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없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수가 무슨 짜증 섞인 말을 해도 되도록이면 그 짜증에 동요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수 선배가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회사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달려갈 줄 알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는 선배를 발견했습니다. 선배, 오늘도 야근하세요? 해야 될 게 좀 있네. 얼른 먼저 퇴근해.
내일 봐. 아, 저기 저도 야근할 게 있는데 저희 일 좀 하다가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저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일부러 야근을 한다고 했고 그 선배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왠지 그날은 그렇게 해서 선배를 좀 챙겨주고 싶었나 봐요. 9시가 다 될 때까지 야근을 하던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며 밖으로 나왔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나 먹자는 선배의 말에 저는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싶다면서 분위기 좋은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사무실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는 마치 그 여자를 아는 듯이 보자마자 걸음을 주춤하시더라고요. 선배 아시는 분이에요? 제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지 선배는 멍하니 그 여자를 지켜보고 서 있었고 그런 저희에게 그녀가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야, 오빠. 오늘 생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 나 차에서 한참 기다렸어. 나 배고픈데 밥 좀 사주라.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친근하게 말을 거는 그 여자는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었어요. 망설이고 있는 선배를 대신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가요. 그 선배 생일이라서 저랑 같이 어디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세요. 얼른요. 정말요? 그래도 되는 거죠? 반가워요. 전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에요. 저희는 엉겁결에 셋이 분위기가 좋은 맥주집에서 자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있던 그녀는 쾌활한 웃음소리와 화려하게 꾸민 액세서리가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는데 사람을 밝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순식간에 분위기는 좋아졌고 케이크에 촉까지 꽂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수 선배는 그날 기분이 좀 복잡해 보였어요. 좋아하면서도 뭔가 어두운 면도 있었고 엎치락 뒤치락 하긴 했지만 결론은 술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술병은 조금씩 쌓여갔고 결국 선배는 먼저 술에 취해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선배를 두고 저희는 몇몇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저 선배랑은 어떤 관계세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그냥 친한 오빠예요. 아주 친한 오빠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오누이 같은 사이죠. 요즘 오빠가 좀 힘들어서 위로해주러 왔어요. 이 사람이 친구도 많이 없고 가정 형편 때문에 잘 만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도 와서 챙겨주려고 한 거죠. 그러시구나. 정말 좋은 친동생 같은 분이 계셔서 선배는 좋으시겠네요. 에이, 저는 이렇게 좋은 후배가 곁에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몇 살이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녀는 왠지 제게 호감을 갖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었고 저 또한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녀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선배를 옆에 두고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며 한 잔, 두 잔, 또 술잔을 기울였고 결국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됐어요. 그녀는 선배에게는 서로 연락처 교환한 건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사적인 것까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취한 선배를 부축해서 보내려는데 그녀가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기사를 불러갔습니다. 선배와 친한 관계라고 하니 집도 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다음 날 선배는 숙취에 고통스러워하며 출근했고 제게 부끄러운 듯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별일 없었지? 고맙다. 맨날 혼내기만 하는 사수가 뭐가 좋다고 생일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냐? 에이 선배님, 한 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죠. 오히려 선배 덕분에 제가 회사 업무도 빨리 손에 익고 좋은걸요. 그날 이후로 선배와의 관계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저도 선배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선배도 제게 이전보다 많은 화는 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녀와의 연락도 점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쾌활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냈고
저도 거기에 신이 나서 함께 연락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저는 오랜 여자 동창 민지와도 좋은 관계로 지속하고 있었어요. 민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저보다 더 먼저 취직을 해서 가끔씩 회사가 끝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 사이였거든요. 학창시절 친구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관계잖아요. 저는 민지와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연락하게 된 그녀 역시 제가 여자 동창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던 날에 제가 친구와 먼저 약속이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가 여자 동창생과 만나는 것이 질투가 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자기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필요하다면서 그 남자가 저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저도 그때 한창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라서 그녀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오빠, 난 오빠가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여자 동창생이라고 해도 남녀가 단둘이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이건 아니잖아. 응? 나 잃고 싶은 건 아니지?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선배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너랑 만나고 있는데, 나랑 내 동창,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네가 싫다면, 최대한 자제할게.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친구인 민지와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와 본격적으로 불타는 연애를 하게 됐고 민지 역시 제게 여자친구가 생긴 걸 알고는 연락을 잘 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와 민지와의 관계는 조금 멀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녀가 생겼기에 전혀 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남동생과 형은 제게 애인이 생긴 걸 알고는 당장에 보여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특히 남동생은 자기가 여자 보는 눈이 상당히 높다고 하면서 이상한지 아닌지 대번에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남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은 아이였어요. 끼가 넘쳐 흐르는 성격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사업 소황 같은 게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를 나온 후에 바로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매니저로 일을 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형과 남동생에게 애인을 소개시켜줬어요. 애인은 그날따라 더욱 멋지게 차려입고 명품 원피스까지 갖춰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한창 그녀에게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상태라서 모든 것이 마냥 예뻐 보이기만 했는데 웬일인지 남동생은 그녀를 보는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나서 남동생은 따로 저를 만나자고 불러내더니 그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형 여자친구 말이야. 나 어디서 본 것 같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랑 나이트에서 신나게 놀고 따로 자리까지 했던 여자 같아. 그것도 몇 번이나 연락해서 만났거든. 야, 나이트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도 회사에서 회식하면 가끔 가고, 친구 생일 파티할 때도 가고 그러는데. 아니, 형,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나이트 죽순이라니까? 그때도 막 여러 남자들이랑 어울려서 술 마시고, 맨날 부킹하고, 완전 그런 애야. 내 친구 중에 막 이 여자 저 여자랑 놀고 그러는 애 있는데, 걔랑 완전 어울려서 몇 번이나 모텔도 가고 야 됐어. 너 확실해? 확인해 봤어? 아닐 수도 있잖아. 왜 형 애인한테 그렇게 막말하냐? 아니 형, 그래도 딱 보면 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형이랑은 안 어울려. 그리고 저 나이에 저런 옷이랑 가방 들고 나온 거 보면 형이 감당을 못한다고. 남동생은 제게 극구 말렸어요. 애인과의 만남을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는지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거든요. 남동생에게 단호하게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고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그녀는 일찍 잠을 잔다며 연락이 되지 않는 시간도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서 그녀가 제게 애원하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그녀 말대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솔직히 그녀의 집에 가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꽤 잘 사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부모님이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집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어디 외곽 지역에 땅이고 건물이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말씀하셨지만 왠지 그 말을 믿기 힘들 정도로 오래되고 좁은 빌라에 살고 계셨죠.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애써 생각하며 최대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버지는 대놓고 제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시더군요. 저기 자네 삼형제 중 둘째라고? 그럼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 내가 우리 딸한테 듣기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아 놓으셨다고 하던데. 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모르나? 나이가 30이 넘은 남자가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뭘 알아야지. 우리 딸 여기저기서 넘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세. 우리가 건물이고 땅이고 좀 묶여 있어서 말이야. 그 상견례 때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예식 비용이나 이런 것 좀 했으면 하는데 말이야. 나중에 좀 풀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 왠지 그녀의 아버지는 저보다는 저희 집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집에서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황당하기도 했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자리가 끝났고 이어서 그녀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차마 그녀의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최대한 그녀에 대해 좋은 것만 이야기해드렸어요. 성격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자라고요. 부모님도 모두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고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봐주셨고 마음에 든다고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남동생과 형은 달랐습니다. 제 형도 이미 동생에게 얘기를 다 들었는지라 꼭 결혼을 해야 하냐고 말했죠. 결혼을 할 거면 차라리 제 동창생인 민지랑 하면 좋겠다는 말까지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평생 형제들끼리 가장 크게 싸운 것 같아요. 주먹이 올라갈 정도로 크게 다투고 난 후 저는 꾸역꾸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소식을 제 사수인 선배에게 알렸죠. 제가 그녀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기 선배, 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야, 결혼이라니 좋겠다 야. 축하해. 어떤 여자야? 뭐 얼마나 만났어? 그게 저 선배도 아는 사람이에요. 서진 씨예요, 선배. 선배는 제 말을 들은 후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쳐다보는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 뭐 둘이 그렇게 됐구나. 잘 됐네. 야, 서진이 밝고 좋은 애야. 잘해봐. 다 선배님 덕분이죠. 감사해요, 정말. 선배님 멋진 곳에 가서 한번 대접할게요. 선배의 놀라움을 뒤로한 채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기분이 상하시기도 했고 실제로 예식 비용부터 신혼집, 신혼여행까지 몽땅 다 저희 부모님이 부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한 번뿐인 결혼이니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처가에서 갖고 있다는 건물과 땅이 있으니 나중에 저한테도 분명히 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부푼 꿈을 안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저는 서서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다니고 있다는 회사는 진작에 그만둔 상태였고 그녀는 무언가 비밀이 많은 사람 같이 보였거든요.
같은 집에 살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보, 회사는 언제 그만둔 거야? 나한테는 말 안 했잖아. 아, 그게 말이야. 나 사실 디자이너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액세서리 샵에서 디자인 좀 배우면서 알바하고 있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복잡하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네. 미안해, 자기야. 그래. 근데 어젯밤에는 어디 나갔다 온 거야? 새벽에 잠깐 깼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 그건 좀 답답해서 드라이브 좀 갔다 왔어. 나 혼자 원래 좀 그래. 전화는 운전하느라 못 받았고. 혹시 뭐 이상한 상상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이상한 상상을 해? 절대 아니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뭐 속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밍을 놓쳤던 것뿐인데. 당신은 뭐 여자 동창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랬었으면서 뭘 나한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아내가 갖고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뭔가 짜증 섞인 말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했고 저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회사에서도 영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결혼한 이후로 제 사수 선배가 제게 너무나 짜증을 많이 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갑자기 시키고 그랬거든요. 퇴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게 어마어마하게 큰 서류 뭉치를 내밀면서 당장 내일 아침까지 끝내라고 했기에 제가 퇴근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른 적도 한두 번도 아니었고 자기 대신에 회사 출장을 보내버려서 아내와 며칠씩 떨어져 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집과 회사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 한창 기분이 예민해 있었을 때쯤 장모님의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다음 달에 있을 자신의 생일에 갖고 싶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백 사진을 보내신 것입니다.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면서 장모님 생신을 두어 번 치렀는데 그때마다 제주도 여행도 보내드리고 고장났다는 냉장고도 대형으로 바꿔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의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집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옷차림을 하시면서 평소에도 장인 장모님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물에 대해서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저는 결국 장모님의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야근을 하고 밤 12시에 왔는데 안방 화장실 변기 뚜껑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변기 뚜껑을 절대로 올리지 않잖아요. 아내 역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더 경악할 만한 것은 화장실 수건이 있는 안쪽에서 피임기구도 하나 발견이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워졌고 이대로 있다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 작은 녹음기 하나를 안방에 가져다 뒀죠. 그로부터 며칠 후 선배가 야근을 하라고 했지만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집으로 일찍 퇴근을 해버린 적이 있었죠. 아내는 집에 없었고 저 혼자 몰래 녹음기를 수거해서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매우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바로 제 회사 사수인 선배였어요. 아내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쓰레기 같은 짓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다 제가 야근을 했던 날에 이루어진 일이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고 두 손이 벌벌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밖으로 나가 생전 피우지 않는 담배를 하나 사서 피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내의 차 안에 다정하게 제 선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른 다시 후진을 해서 아파트 밖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장 그 차를 쫓아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었던 찰나에
장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제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렸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죠. 자네, 내가 우습나? 왜 전화를 안 받아? 장모님, 제가 지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고 잘났네. 아무리 받을 상황이 아니라도 그렇지. 장모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행동을 하나? 자네 일이 그렇게 바빠? 내가 저번에 보낸 사진 봤나 못 봤나? 봤으면 봤단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제가 지금 그걸 살 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내가 좋게 좋게 봐주니까 김서방 아주 사람을 깔고 뭉개는구만. 이런 배은망덕한 놈. 장모도 네 부모야. 생일 선물로 하나 사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싹 무시하고 말이야. 장모님, 전화 끊으세요. 생일 선물 안 사줬다고 이러시는 거죠? 장모님 딸이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저는 당장에 전화를 끊어버린 후 장모님께 방금 찍은 아내의 불륜 장면을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동안 동생과 형, 그리고 제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음에도 제가 우겨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믿었던 제 아내가 어떻게 제 선배 사수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때 바로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막 울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으니 민지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민지는 친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다면서 내일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습니다. 두 다리가 덜덜 떨려서 어떻게 집에 올라왔는지도 모르게 도착했는데 잠시 후 다급하게 누군가 현관문을 계속해서 치더군요. 누군지 확인해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었어요. 제가 보낸 아내의 불륜 사진을 보고 당장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제 앞에 바로 무릎까지 꿇는 신용을 하시며 횡설수설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말일세, 김서방. 저기 내 말 좀 들어보게나. 그게 말이야. 그놈이 아주 스토커야, 스토커. 옛날에 좀 사귀었다가 아직까지 막 괴롭히고 그랬나 보네. 오해야, 오해. 절대로 내 딸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네. 옛날에 사귀어요? 그럼 결혼 전부터 사귀었단 말이에요? 저는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는 문득 떠올랐어요. 회사에 다른 선배가 했던 이야기를요. 제 사수 선배가 여자랑 동거를 하다가 헤어져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정황을 살펴보니 제 아내가 바로 선배의 동거 상대였던 것이더군요. 저는 장인 장모님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제 회사 선배랑 동거한 거죠? 그거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이러신 거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지 같은 놈이 말이야. 워낙에 스토커처럼 막 들러붙어서. 아, 돈 없고 그러니까 처참하게 짓밟으신 거구나. 저는 돈 좀 있어 보였나 보죠? 와, 정말 무서운 집안이네. 장인어른 땅이랑 건물 좀 보러 가야겠네요. 어디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땅과 건물. 네? 당장 가자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자네한테 무릎까지 꿇고 얘기하잖나. 사람이 이렇게 빡빡하고 유도리가 없나. 잘 좀 생각 좀 해보게나. 어린 게 남자가 그렇게 들러붙으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습니다. 이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도 스토커니 집착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시고 나가십시오. 저는 저희 집에 숨겨둔 그 녹음기를 들려드린 후 먼저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차마 그날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서 홀로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한 후 다음날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사수 선배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더군요. 아내 역시 그때까지도 제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봐주기가 힘들었고 그대로 칼퇴근을 해서 집으로 간 후 현관 비밀번호를 몽땅 바꿔버렸고 아내의 짐도 트렁크와 가방 몇 군데 처박아 밖에 내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수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 대 남자로 만나자고 말을 했죠. 잠시 뒤 사수는 저희 집 앞에 찾아왔고 일단 저는 주먹으로 그 사수의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크게 한 대 맞은 사수는 바닥으로 그대로 엎어져 버렸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미안하다. 나 쓰레기야. 맞아, 쓰레기야. 더 때려라. 할 말이 없다 정말. 나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그래, 당신 쓰레기야. 선배, 웃기지 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다고. 넌 가정 파탄범이고 악마야. 이런 나쁜 놈. 난 그저 놀이개였어. 돈 없고 백도 없는 나 같은 놈은 그냥 네 마누라가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놀이개. 걔네 부모님도 그러더라. 나보고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나 같은 놈은 여자 사랑할 자격도 없는 놈이래. 우리 부모님 편찮으시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선배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모르겠다. 그냥 나는 너가 부러웠나 봐. 내가 갖지 못한 걸 네가 가져버려서. 나도 내가 이 정도까지 형편없는 놈인지 이제 알았어. 미안하다. 회사에는 사표 냈고 서진이한테도 그만하자고 했어. 나 같은 쓰레기 있고 너도 새 출발해라. 선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모든 결론을 내리고 털어내고 가는 선배가 짜증나고 열받았죠. 그래서 선배의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곧 상간남 소송장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더러워서 더는 안 패는 거라고. 너 같은 인간 내가 더러워서 그만한다고.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뒤돌아서 가버리는 그 선배의 뒷모습을 보니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인 아내를 빨리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듣고 싶어졌죠. 아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제 동생이 그때 아내를 나이트클럽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제 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부킹을 하며 신나게 술을 퍼마시고 놀고 있다는 말에 저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왔죠. 생전 이런 모습을 본 적 없던 동생은 너무 놀라 저를 말리면서 따라서 밖으로 나왔어요.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떼어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는 뻔뻔한 아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 정도까지였어? 정말 이 정도였냐고?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나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내 회사 선배랑 동거까지 한 사람이 왜 나를 골라서 결혼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살려주세요. 이 사람 저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내는 울부짖는 저를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까지 불러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제 동생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주체할 수 없는 화를 그대로 표출하며 아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야? 우리 형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당신 내 친구랑 그렇게 논 거 내가 다 얘기해도 우리 형 그거 다 안 믿었어. 그렇게까지 당신 감싸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우리 형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뭘? 아내는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태어난 척 연극까지 하더라고요. 아내의 행동을 본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몇 년을 사귀고 몇 년을 살던 아내가 결국 이런 사람이라니 도무지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고 잠시 후 동생은 그런 저를 부축해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안 형편에 어울리지 않던 옷차림이나 씀씀이 등이 결국은 허황된 아내의 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제 선배와는 실컷 즐기면서 놀고 저를 자신만의 새장 속에 가둬놓고 마음껏 제가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한 모양입니다. 제가 하물며 여자 동창생과 연락하며 만나는 것조차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아내의 민낯은 황당한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아내의 짐을 처갓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로 만나 이혼을 준비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제가 이혼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내가 먼저 제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를 의심하고 폭행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모든 집안의 재산을 반으로 분할하는 내용이더군요. 결혼하면서 집이며 혼수며 하다못해 신혼여행까지 거의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그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유책 배우자인데 제게 이혼 소장을 보내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다니 뻔뻔함에 치를 떨 정도였죠. 그리고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결혼하고 시댁에서 대우를 받은 것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엄마는 웬만해서 좋게 생각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아내의 이런 행동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저와 함께 장모님 댁으로 찾아가게 됐죠.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습니다. 어디서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게 키운 건지 모르겠네요. 제 자식이지만 여자 고르는 눈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자 보는 눈 없어서 이만큼 상처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제 아들, 앞으로 다시 한 번만 신경 건드리시면 저도 아주 무식하게 똑같이 나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알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들 가진 게 무슨 유세라고? 아니 얼마나 남편이 재미없게 했으면 부인이 결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대가아드님이 아주 지루하고 밤일도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이다. 아이고, 어디서 얼마나 발라당 까져서 남자 경험이 풍부한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제 입 더럽히지 마시고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저희와의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죠. 동네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이만 가겠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분이 풀리지 않은 장인 장모는 저희를 따라 바깥으로 나와서 붙들고 소리를 질러대시더군요. 아내의 처갓집은 낡은 빌라촌이라서 바로 근처가 시장이 있었기에 집 앞만 나와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였어요.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 교양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진짜 눈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여들어 웅성대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장모님의 지인분들도 있으셨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난 후에 아내는 이사를 가게 됐다며 제게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자신과 제 회사 선배에게 보내온 위자료 청구도 그렇고 처가댁 주변에서 소문이 쫙 퍼져서 망신스러운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던지 꼭 자신한테 준 만큼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욕설을 하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이 거의 없이 이혼은 마무리가 됐고 상간남과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내는 부모님과 함께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사를 갔더군요. 제 회사 선배는 직장을 그만두고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벌이가 더 괜찮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제게 술을 한 잔 산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술을 마실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선배 사수와 후배 관계로 만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선배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군요. 선배, 얼굴 좋아지셨네요. 일은 잘 맞으세요? 응, 아주 잘 맞아. 책상에 앉아서 머리 쓰는 것보다
난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 잡생각도 안 들고 쓰레기 같은 짓도 안 하게 되고.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난 여태까지 바보같이 살았어. 정말 바보였어.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딱 선배와 후배 관계로만. 그래, 그러자. 다른 관계를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지.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미안하고 또 정말 고맙고. 선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저는 그런 아픔을 겪은 후 좀 더 활기찬 인생을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더 재미있는 일상을 찾아가며 운동도 하고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최근에는 돌싱을 위한 카페에 가입도 했답니다. 한번 갔다 온 것이 뭐 창피한 일이라고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참 행복해요. 앞으로는 더더욱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제 가족들과 앞으로도 이 행복을 영원히 누려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